그래서 오늘은 잘 나가던 대형 로펌 변호사가 잘못된 이직 결정을 해서 소송에 휘말린 건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디 용심입니다. 벌써 1월도 세 번째 주가 지나가네요.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연말이나 연초에는 아무래도 이직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잘 나가던 대형 로펌 변호사가 잘못된 이직 결정을 해서 소송에 휘말린 건을 준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원고는 북경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했고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고소문에 의하면 그는 특히 중국 금융통으로 중국 관련 금융 거래에 대한 실무 역량이 풍부하고 실력 있고 잘 나가던 변호사였던 듯합니다. 1991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국, 뉴욕, 홍콩을 오가며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했고요. 글로벌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중국의 정부 금융기관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유수 금융기관을 고객층으로 확보했고, 미국 내에 일어나는 중국 포함 아시아 관련 거래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역량을 인정받는 잘 나가는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승승가도를 달리던 그는 2017년 10월 즈음 이직 제안을 받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스타트업 패러데이가 그에게 시니어 파트너로 조인할 것을 제안해요. 패러데이를 회사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당시 몇 년째 전기차를 개발 양산하려고 했으나 당시 실패하고 있었고, 100% 모회사인 스마트킹은 실질적으로 자체 운영하는 사업은 없었어요. 회사는 이렇게 잘 나가던 변호사를 영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안합니다. 모회사 지분의 2%에 해당하는 옵션을 발행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그 옵션이 4,300만 US 달러, 하나로는 약 497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서를 준비해서 주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회사 측은 중국의 한 대기업이 모 회사에 20억 US 달러, 하나로 약 2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투자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나 해당 거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원고는 이 회사 측의 대기업 투자 유치 사실을 증빙할 방안이 딱히 없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몇 달 후 회사는 원고에게 20억 US 달러의 투자가 이제 완료됐고, 이 거래를 통한 가치 평가를 통해서 모 회사의 가치가 45억 US 달러, 하나로는 약 5조 2천억 원으로 평가되었다면서 모 회사 지분 각 1%가 4,500만 US 달러, 하나로 520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해요. 원고는 투자 관련 자료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이 투자했던 대기업과의 기밀 유지 의무를 근거로 번번이 자료 공개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었죠. 당시 원고는 알지 못했지만 사실 회사 측의 투자 유치 성공에 대한 설명은 거짓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모 회사는 그 대기업으로부터 20억 US 달러의 투자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피고 측이 원고를 영입하기 위해서 제안한 다른 조건들로는 서명을 하면 사이닝 보너스를 주겠다는 것과 그리고 연봉을 챙겨주겠다는 거였는데요. 사이닝 보너스로 300만 US 달러, 하나로 35억 원, 그리고 연봉으로는 매년 100만 US 달러, 하나로 약 1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 외에도 조인하면 임원급 대우 및 그에 준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협의가 진행되었고 2018년 1월에 원고는 피고가 지금까지 제공했던 정보와 주장에 의지해서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해당 고용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해외 법무팀 임원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다양한 역할과 임무가 주어졌어요. 첫 계약 기간은 5년이었고 해당 기간 동안 현금과 지분 지급 조건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 체결 당시에 1회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총 5회에 걸친 분할 지급으로 지급을 하되, 계약 기간 5년이 되기 이전에 혹시 해지가 될 경우 미지급된 나머지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조건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연봉으로 원고는 5년 계약 기간 동안 최소 500만 US 달러, 하나로 약 57억 8천만 원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지분, 모 회사 지분 2% 지급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 지분 관련해서는 고용계약에서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즉시 원고가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조건만 들으면 꽤 파격적이고 매력적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원고는 이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회비용이 꽤 컸어요. 당시 이미 잘 나가던 글로벌 대형 로펌의 지분 파트너였고, 근데 이직을 하게 되면 이러한 거액의 수입료, 고객층과 그리고 로펌이 제공하는 상당한 퇴직연금을 포기해야 했고요. 가족들과 함께 원래 살던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큰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이직을 한 원고는 회사로 출근한 첫날 사이닝 보너스의 일부로 첫 번째 분할 지급으로 60만 US 달러, 하나로 약 6억 9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무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사의 대표이사와 그 측근 경영진에 의해서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만행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돼요. 근데 이러한 만행 중에는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고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례, 위협적인 업무 환경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팀 임원으로서 원고는 여러 차례 그 대표이사와 측근 경영진에게 법규를 준수해라 라고 조언을 했는데 이는 모두 묵살됐습니다. 대표이사와 그 측근에 의해 지속되는 만행과 잘못된 경영 행태를 우려한 원고는 경영진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그 측근들과의 갈등이 심화가 돼요. 2018년 10월 말쯤 원고는 경영진 회의에서 대표이사에게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분노한 대표이사는 공개적으로 원고에게 욕설과 함께 협박을 하며 그를 그 자리에서 법무팀 임원직에서 제명했다고 합니다. 대표이사의 측근들도 이에 가담해서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했다고 해요. 이러한 사태 이후 회사의 임원진 몇 명은 사임했고요. 원고는 대부분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표이사 및 그 측근에 의한 지속적인 협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본인의 업무가 부당하게 제한돼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및 대표이사 및 그 측근에 의한 법규 위반에 대한 우려를 계속 문서로 남기며 조언을 하고 계약상 맡은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원고의 노력이나 조언을 다 묵살했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2019년 2월 11일 원고가 고용계약을 체결한 지 1년이 하루 안 되는 시점에서 원고에게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러한 해직 통보가 고용계약 위반인 점은 알지만 개의치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원고에게 해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의 모든 리소스를 동원해서 원고에 맞서 싸우겠다고 협박을 해요. 이러한 협박은 대표이사뿐 아니라 대표이사 측근에 의해서도 반복되는데요. 원고가 해지의 이의를 제기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협박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원고의 커리어를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고, 해지 통보를 받고 즉시 원고에게 개인 짐을 챙길 틈도 주지 않고 사무실에서 내쫓았다고 해요. 피고 측은 의도적으로 원고가 고용한 날로부터 1년이 하루 안 되는 바로 그 하루 전날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고용계약상 명시된 두 번째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피하려고 하는 꼼수를 썼어요. 그러나 이미 고용계약상 피고는 이러한 조기 해지 통보 시 남은 보너스 금액인 240만 US 달러를 일괄 지급해야 될 의무도 있었고요. 남은 4년에 대한 연봉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었죠. 피고 측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지를 통보한 후에도 그를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원고가 머물던 집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다고 하고요. 다행히 이러한 시도는 부동산 측의 거절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피고는 여러 차례 배관공으로 위장해서 원고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는 부분 또한 경비원의 진술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이러한 원고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 측의 만행은 참으로 소름 끼치고 충격적이죠.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건데,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가 회사에 조인할 당시 이미 주식 조작 등의 사기 행각에 연루되어 있었고, 현재 중국 증권법 위반 혐의로 용의자로 지목된 상태라고 해요. 중국으로 돌아와서 조사에 협조하라는 중국 당국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해당 대표이사는 개인 파산 신청이 진행 중이라서 그 절차상 해당 소송의 피고에서는 제외되었어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는 회사, 모회사 및 회사 대표이사의 측근 경영진을 상대로 고용계약 위반,
증권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클레임을 제기하며 이로 인해서 그가 입은 경제적인 손해, 즉 그의 커리어와 잠재적 소득에 미친 손해 및 고용계약상 원고가 받아야 할 금액 일체, 그리고 그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 및 괘씸한 만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그 판결을 위해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고 측 고소문을 읽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가 고용된 기간이 1년 미만이었지만 원고의 포지션을 고려할 때 그는 회사에 대해 꽤 많은 정보나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회사가 저지른 불법적이거나 차별적인 만행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고요. 원고는 변호사이므로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고객에게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고객은 변호사에게 이러한 비밀 유지 특권을 적용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러한 비밀 유지 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전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민감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대놓고 계약을 위반하고 협박하는 경우는 흔히 접하기 좀 힘든 사실관계인 것 같아요. 현재는 원고가 고소문을 제출한 상태이고요. 피고 측에서 그에 대한 답변서는 아직 제출하기 전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 건도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는데요. 원고가 해고되기 전까지 그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러한 노력들을 문서로 기록해 두었다는 부분에서 문서로 기록을 남기는 부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차후 다툼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파트너사와의 협의를 포함해서 업무하시면서 차후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회의록이나 이메일 등의 서면으로 그 기록을 남겨두시는 부분은 좋은 업무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에 나와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최소 한두 번 이상은 이직 경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특히 경력이 어느 정도 쌓여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헤드헌터나 지인을 통한 추천으로 이직하는 기회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이직을 고려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소송건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